여러분, 재벌 회장님이 법을 피하려고 아주 알짜 회사를 하나 몰래 숨겨놨다고 상상해보세요. 서류상으로 이름만 싹 바꾸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면? 과연 그게 완벽한 계획이었을까요? 오늘 바로 그 이야기, 실제 있었던 판례를 가지고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법이 과연 종이 뒤에 숨어있는 진실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이야기의 주인공은요, 바로 거대 기업 태양그룹의 김 회장입니다. 이분 회사가 너무 커지니까 따라붙는 규제들이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. 어떻게 하면 이 감시망을 좀 벗어날 수 있을까? 이 고민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. 아니, 기업이 커지면요, 당연히 지켜야 할 규칙도 많아지고 공개해야 할 정보도 늘어나잖아요. 뭐 계열사끼리 거래할 때도 제약이 많고 가족들 주식 현황도 다 알려야 하고 김 회장 입장에서는 이게 다 족쇄처럼 느껴졌던 거죠. 그래서 김 회장이 생각해낸 아주 기발한 방법이 있었어요. 그룹에서 제일 돈 잘 버는 회사 하나를 콕 집어서 아예 우리 그룹사가 아닌 척 공식 명단에서 증발시켜버리기로 한 겁니다. 정말 감쪽 같은 계획이었죠. 이때 등장하는 비장의 무기가 바로 차명 주식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, 아주 간단해요. 실제 주인은 난데 서류상 이름만 다른 믿을만한 사람 이름으로 바꿔놓는 거죠. 일종의 위장술 같은 겁니다. 이 쾌해 정말 치밀했습니다. 자기 아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그냥 한 명한테 준 게 아니고요. 가장 믿는 측근 4명한테 쪼개서 맡겨놨어요. 누가 봐도 그냥 여러 사람이 투자한 완전히 독립적인 회사처럼 보이게 말이죠. 적어도 겉보기엔 완벽했습니다. 근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잖아요. 이 완벽해 보였던 계획도 슬슬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. 결국 국세청과 공정이, 그러니까 당국의 레이더망이 딱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. 김 회장 주변 회사들 사이에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돈의 흐름이 감지된 거예요. 수많은 서류를 뒤지던 조사관들이 마침내 모든 판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, 스모킹건을 찾아냅니다. 바로 은행에 제출된 서류에 버젓이 적혀있던 이 한 문장이었어요. 실제 주주는 김 회장의 아들이다. 자, 이 한 문장이 발견되면서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. 진짜 도미노처럼요. 숨겨져 있던 회사가 드러나면서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이 날아왔고요. 곧바로 김 회장은 횡령, 배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.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게 얽혔는데 과연 법정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? 이게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. 자, 판결을 한번 뜯어볼게요. 제일 중요한 쟁점이었던 숨겨진 계열사 문제. 김 회장은 서류에 우리 아들 이름 한 글자도 없다고 버텼지만 법원은 어림없죠. 서류보다 현실이 중요합니다. 라면서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. 그런데 재미있는 건 친족 간 주식 거래에 붙은 세금 문제에서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였다고 인정받아서 일부 이기기도 했다는 겁니다. 아니, 법원이 어떻게 이렇게 종이 뒤에 있는 걸 다 봤을까요? 마치 엑스레이라도 찍은 것처럼 말이죠. 비결이 있었습니다.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, 바로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겉모습, 그러니까 서류가 어떻든 간에 진짜 내용이 뭐냐를 따지는 거예요. 돈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, 회사를 진짜로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, 바로 이걸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원칙 때문에 법원은 서류상 주주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. 실제로 김 회장 일가가 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,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. 지분이 0%여도 실질적인 주인이면 주인이라는 거죠. 이 사건 분석 보고서에 나온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종이에 적힌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로 누가 자금을 대고 회사를 컨트롤하는지다.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. 자, 지금까지 재벌 회장님 얘기를 했는데요. 아니 뭐 대기업 얘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. 이 이야기 속에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. 김 회장님이 정말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알려준 3가지 교훈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이름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자. 둘째, 거래는 무조건 시가로. 셋째, 한 번 한 약속은 지키자. 자, 하나씩 볼까요? 먼저 명의의 문제. 아는 사람인데 잠깐 이름만 빌려주지 뭐.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국세청의 금융추적 시스템,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해요. 걸리면 빌려준 사람, 빌린 사람 둘 다 큰일 납니다. 두 번째, 가격.
아까 김 회장이 유일하게 이긴 부분이 있었죠? 그게 바로 거래 가격이 합리적이었기 때문이에요.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이랑 거래할 때 딱 이 질문만 해보세요. 내가 이걸 생판 모르는 남이랑도 이 조건에 거래할 수 있을까?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건 위험 신호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약속. 김 회장 사례에서 봤듯이 특히 정부나 관공서의 한 약속은 무게가 다릅니다.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에요. 안 지키면 매년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무서운 계약서에 사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서류에 적힌 이야기와 현실 속 진짜 이야기가 서로 다를 때 과연 법은 그리고 세상은 최종적으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